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엄마입니다. 혹시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나요? 요즘 보니까 유명한 박사님이 의사에 나와서 종종 이 트라우마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일상을 지켜보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이런 일에 대해 나쁜 경험이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세요?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게 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육체적이나 정신적 상처를 그렇게 부른다는군요. 이전에 겪었던 공포스러운 순간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었더니 얼마 전 제가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손님이 무작정 호텔 직원에게 화를 내고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급 호텔이 배경이었고 완전 VVIP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 중이었는데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괜한 트집을 잡아서 마구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대뜸 직원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유니폼으로 치마까지 입고 있었던 직원은 어찌할 줄을 몰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손님은 자신에게 미안하다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고 더 소리를 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 문득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불쑥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이 톡 하고 한 방울 떨어졌고 상황이 고조되면서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느새 얼굴을 따라 흐른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지며 입고 있던 추리닝을 적셨는데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온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어? 엄마 왜 울어? 어머, 내가 울고 있었네. 미안해. 엄마가 드라마를 너무 집중해서 봤나 봐. 저는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급하게 손등으로 눈가를 쓱쓱 비벼보니 턱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얼굴 가득 물기가 느껴지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딸아이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둘째도 달려 나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에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 애들을 보니 드라마를 보며 잠시 동안 떠올렸던 나쁜 기억들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애들 모습을 보니 다시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까처럼 슬픈 감정이 아니라 뿌듯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울면 아이들이 걱정할까 저는 애써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딸들을 양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슬픈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엄마 괜찮아. 드라마가 너무 슬퍼서 그랬던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예쁜이들. 그래, 나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 한쪽 팔에 하나씩 두 딸들을 끌어안고 있으니 방금의 슬픔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도 무섭지만
사랑과 가족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제가 느꼈던 괴로운 경험이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괴로웠던 경험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후련해지기도 한다길래 저도 용기를 내서 과거의 일을 꺼내보기로 결심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사연을 위해 제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니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 부를 만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현실을 살아내기에 바빠 그게 상처였다는 사실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서 손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게는 나날이 운영이 어려워졌고 수입이 줄어들고 아버지가 집으로 가져오시는 돈이 적어지자 부모님의 다툼은 늘어갔습니다. 늦은 저녁 가게의 문을 닫고 돈통에 돈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두둑한 매출보다 근심 걱정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돈가방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아버지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새벽까지 말다툼이 이어지고는 했죠. 줄어드는 수입에 가계부를 작성하는 어머니의 한숨 역시 늘어갔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가계부의 숫자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끝없는 한숨을 쉬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몇 년간 두 분은 매일 다투기를 반복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결국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해도 그동안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처럼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지지로 고생만 하고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하면서 살 테니까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 후 어머니는 집을 나갔습니다. 듣기로는 몇 년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다고 들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떠나버린 어머니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저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무작정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보육원에 가는 게 아닐까 불안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가 되었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야 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잔뜩 긴장을 한 채로 돌아다닌 피로 때문인지 집으로 돌아오면 쓰러진 채 그대로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셨던 것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동네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제 젊은 나이도 아니라 더욱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더 큰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사갈 집과 일자리를 찾느라 멀리 돌아다니며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보내거나 어딘가에 버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좁아진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크기가 전에 살던 집 안방 정도나 될까 싶을 정도로 어린 제가 보기에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한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육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버지는 근처에 큰 도매시장이 있어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사과 몇 알만 담아도 손이 금방 무거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쯤이야. 저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생계를 꾸려갔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혼자 집에 있는 게 걱정되었던 건지 아버지는 이른 아침 제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트럭에 저를 태우고 다니고는 했습니다. 집에서 끓여온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 매일 집 앞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 함께 트럭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자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눈을 겨우 뜨며 호일에 쌓인 김밥을 입안 가득 넣고는 했습니다. 다람쥐처럼 볼이 빵빵해져서 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천천히 먹으라며 보온병에 들어있던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고는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을 비교적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런 기억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부족한 자리까지 채워주려고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노력 덕분이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 외로웠다거나 쓸쓸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종종 저도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짤막한 그리움이 다였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꽉 채워주었던 아버지는 제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에 다른 차량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가 없는 곳이라 신고 접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까지는 살아 계셨던 것으로 보이며 심한 출혈로 인해 이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 전에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셨나요? 갑자기 전해진 사고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찾아온 경찰은 장례를 준비하는 저에게 사고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에 아픈 곳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는데 그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뇌의 압력이 상당 수준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두통이 심했을 거라고 하는데 모르셨나요?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뇌압을 올리는 원인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까지 눌러 시력도 많이 흐려졌을 거라고. 그게 사고의 원인인 것 같다고 의료진이 소견을 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프거나 약을 먹는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가 아주 아팠을 거라는 이야기만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일을 나갔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찌릿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려 방으로 들어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타이레놀과 진통제 등 온갖 종류의 두통약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야 저는 아버지가 그동안 저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먹다 남긴 약을 품에 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전문대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입학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하던 가게에서 트럭과 물품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제 대학 진학을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손해배상을 하는 데 썼습니다. 사고 수습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빼고 나니 제 수중에는 고작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저금통을 털고 중고책과 가구 몇 개를 팔아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당장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된 기쁨으로 신나게 봄을 맞이할 때 저는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들고는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이 센 편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거나 특출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더욱 그랬습니다. 돈이 많이 되는 일을 찾는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마침 들어갔던 고시원의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2, 3시쯤에는 트럭으로 물건이 배송왔습니다.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창고에 넣고 부족한 곳에 채우며 한참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밖은 해가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는 점점 일찍 떴고 대부분 사람이 자는 늦은 밤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일을 하는 모습이 가끔은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날짜가 지난 샌드위치나 김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한 채 예쁜 구두를 신고 걸어가며 나는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20살 어린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친구들과 제잘제잘 수다를 떨던 예전이 그리워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근처 식당에 또 일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고시원의 작은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인 후 밤에는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정말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는 했는데 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야기에도 공통점이 없어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아이들은 제 일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도 더 이상 만나면 즐겁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지내다가 모아둔 돈으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면허를 따고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면서 졸업장을 받아 학습지 교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등록한 면허 학원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군대 가기 전 면허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데스크에서 등록을 도와주고 학습실 정리 같은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훤칠한 키와 오뚝하게 솟은 콧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까지 완전치 이상형이었습니다. 학원에 갈 때마다 저는 먼저 그가 있는지 확인했고 괜히 강의실과 데스크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수업을 올 때면 괜히 과자나 초콜릿을 사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몰래 주고는 도망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하고 며칠 정도 지나고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더 이상 학원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고백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하필 그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움 가득한 마지막을 보내고 제 첫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고 7, 8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우연히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그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밀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정리하던 물건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버린 채 헤드라이트를 본 사슴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본 걸까 기대했지만 뒤이어 우르르 들어온 친구들과 함께 술과 과자만 빠르게 구입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싶어 속상했습니다. 괜히 나 혼자 기대하고 설렜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시간 다시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좋아하는 마음과 전날 느꼈던 속상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겹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애써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태연하게 그를 손님으로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초콜릿 하나를 사더니 계산을 마치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거 저한테 자주 줬던 그 초콜릿이죠? 맛있더라고요. 받기만 했던 게 항상 미안해서 저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맛있는 거 챙겨주던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예쁜 사람은 잊어버리기 힘들죠. 밥이라도 먹자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며칠 출근을 못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 보니 시험에 합격해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용기 내서 밥 먹자고 해볼 걸. 엄청나게 후회했는데 어제 친구 집 놀러 왔다가 여기서 다시 봐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가웠습니다.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봐도 보고 싶은 연애 초기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리움도 커지고 저희의 애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며 그리움이 커졌던 저희는 저녁하면 꼭 붙어 있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녁 후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연인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같이 살 집을 구하기로 하면서 저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미뤘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대학에 진학하라고 했지만 저희의 신혼을 고시원에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군대 가기 전 휴학 상태였던 남편이 대학을 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둘이 합쳐 깔끔한 원룸을 월세로 구했고 저희 부부는 소박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살림을 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둘이 함께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부부에게는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기가 절묘하게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저희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학습지 교사가 되겠다는 제 꿈은 계속 미뤄졌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게 자식이 생긴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지만 그래도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피곤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희 부부에게는 둘째가 생겼습니다. 사실 아이가 너무 예뻐 첫째가 태어난 이후 줄곧 둘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니 육아도 가사도 몇 배로 할 일이 많아졌고 구멍난 주머니에 모래를 채운 듯 생활비도 줄줄 빠져나갔습니다. 둘째가 2살쯤 되었을 때 둘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남편을 돕기 위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이었고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사장님은 점심에 근처 회사들의 차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기며 월급을 조금 더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꽤 오래 장롱면허이기는 했지만 운전을 업으로 삼았던 아버지 덕분인지 생각보다 실력이 나쁘지 않아 점심 배달을 가뿐하게 해냈습니다. 그 기회로 운전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딸까지 아주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작지만 방이 3개나 있는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딸들은 각자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리가 아프다며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그냥 이사하느라 무리해서 그렇게 근육통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이 넘게 파스를 붙였는데 그 후 별 이야기가 없어 이제는 괜찮아졌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씻고 나온 남편의 다리를 보니 무릎 주변이 불룩하게 부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다리 아직도 아팠어? 사실 병원에 갔는데 염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소염제를 먹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프네. 뭐? 이걸 아직 참고 있었어? 안 되겠어. 당신 내일 바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병을 방치했다가 돌아가신 게 생각이 나 남편을 설득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입니다. 고륙종이라고도 하는데 뼈에 걸리는 암입니다. 무릎 아래쪽부터 발목 방향으로 생긴 상태고 더 퍼지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편은 염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륙종이라는 암이었습니다. 심지어 10대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는데 하필 그게 남편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등짝을 시원하게 때렸고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치료를 마친 후 진행한 전신 검사에서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륙종은 발생하면 대부분 폐로 전이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폐 쪽에서 전이가 발견된 상태고 우선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여보고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의 종양만 제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라고 하니 진짜 암 환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치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저는 두 딸을 돌보며 남편의 간병을 이어갔습니다.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병원 생활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모두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병원비야 얼마나 들어가던 남편이 아픈 것만 나을 수 있다면 상관없죠.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지 않았고 2년 동안 항암을 했지만 결국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제거라도 할 수 있는데 남편은 결국 암을 진단받은 지 2년 만에 중학생, 초등학생 딸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고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 고깃집에서 주차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그곳은 엄청난 부자들이 오는 비싼 고깃집이었습니다. 가게 앞쪽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살면서 이름만 들어봤던 고급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메뉴판의 가격은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습니다. 한우라고는 하지만 고기 1인분이 거의 10만 원 가까일 정도로 비쌌거든요. 면접을 본 사장님은 아줌마 주차 요원이라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차로 배달 일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분은 그럼 앞에서 차를 한 대 주차해보라고 했습니다. 고급 고깃집인 만큼 안내만 아니라 주차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운전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장님 차를 지정한 칸에 주차했습니다. 깔끔하고 완벽하게 주차가 된 차를 보더니 사장님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죠. 월급도 꽤 많은 곳이라 정말 잘됐다 싶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을 지켜야 하는 주차 요원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싼 남의 차를 사고 없이 잘 주차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몇 배나 긴장하는 바람에 어깨에는 늘 근육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야 대출금도 갚고 아이들 대학 보낼 준비도 할 수 있으니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또 붙여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한 손님이 대리기사님을 불러 차 키를 내어주고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불쑥 차 사이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탓인지 대리기사님은 미처 아이를 보지 못한 것 같았고 차가 아이에게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지호야!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고 하늘이 잠시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품 안을 보니 다행히 아이는 놀라서 울먹거리고는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인 듯한 부부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가 다친 곳이 없는지 살폈고 아빠인 듯한 남성분이 저를 보더니 괜찮냐며 일으켜 주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차를 멈춘 대리기사님도 차에서 달려나와 저희를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일어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왔습니다. 바지를 걷어보니 다리가 바닥에 쓸려 있었고 급하게 뛰어들며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심하게 다쳤는지 발목이 금방 발갛게 부풀어 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 부모는 깜짝 놀라서는 얼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근무 시간이라 곤란하다고 말하며 조금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가족들을 달랬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 구해주느라 다쳤는데 이대로 가면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꼭 다녀오시고 알려주세요. 이건 제 명함이고 여기 우선 진료비에 사용하세요. 지금 현금이 이것밖에 없네요. 병원 다녀와서 꼭 알려주세요. 제 아들 구해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는 제대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아빠는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는 제게 주었습니다. 명함에는 저도 이름을 아는 유명 가구 회사의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포함해 두 부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꼭 병원에 다녀와서 연락을 달라고 한 뒤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20만 원이면 이미 적지 않은 돈이라 더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 저는 그냥 명함을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다행히 며칠 찜질을 하니 발목은 붓기가 가라앉고 걸을 때 조금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 가게 단골인 듯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오기도 하고 자주 회사 일 때문에 만난 분들이랑 오기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구해준 일이 너무나 고마웠는지 이후로 가게 올 때마다 꼭 뭔가를 사오고는 했습니다. 비타민 음료나 빵, 케이크일 때도 있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때는 수입 과자 같은 것을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님. 이미 감사는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시험관까지 해서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인데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정도 감사는 해야죠. 아니에요. 아이가 눈앞에 있으니 엄마로서 저도 모르게 몸이 튀어나간 거라. 눈앞에 아이가 위험하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김 선생님도 아이가 있으세요? 네,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둘이라니 부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 아이들은 남편분이 봐주시나요? 첫째가 얼마 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동생까지 잘 챙겨요. 남편은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괜찮아요. 몇 년 지난 일이기도 하고 제 딸들이 워낙 예쁘고 착해서 그 후로 애들 보며 힘든 것도 잊고 지내서. 그래도 그동안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표님은 늘 저를 김 선생님이라며 깍듯하게 불렀고 아내와 아이도 저를 보면 항상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참 반듯한 가족이다 싶었죠. 얼마 후 한 손님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차에서 내리더니
차키를 뽑지도 않고 문까지 열어둔 채 그냥 가게 쪽으로 갔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젓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저 사람 매번 올 때마다 저래. 갑질 알지? 저 사람이 딱 그거라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니까 엄청 싸가지 없고 원하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사적으로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거래처 대접할 때만 오는데 아휴, 진짜 성질 보통 아니니까 더 신경 써서 주차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후진으로 주차 자리로 들어가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더니 그만 뒤쪽에 돌로 된 턱에 차가 부딪혔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가 들어 멈췄지만 이미 차는 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 상태라 흠집이 난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일을 시작하고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는데 하필 가장 까다롭다는 손님의 차를 손상했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뒤쪽을 살펴보니 역시나 아래쪽에 제대로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달려온 다른 직원 역시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키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바로 수습을 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라 손님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덜덜 떨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머리를 짚으며 화를 냈고 복도를 따라 그 손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룸 안에서는 큰 고함이 들렸고 손님이 달려나왔습니다. 너 감히 내 차를? 너 아주 가만 안 둬? 손님은 고함을 치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를 밀치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의 뒷면의 흠집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돌았나 진짜?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 이거 네 월급 몇 년을 모아도 못 사. 어디 네 몸뚱이 팔아도 못 살 귀한 차를. 운전 실력이 그따위면 이런 일을 하지를 말던가. 하여튼 못 사는 것들은 멍청하기까지 해서 지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뭐 이런 멍청한 게 운전을 한다고 나서서는 아줌마가 집에서 쥐꼬리만한 남편 월급으로 살림이나 쳐하든가. 돈이 없으면 아끼고 쓰지를 말던가. 왜 일한다고 나대서는 남의 차를 이꼬라지로 만들어. 지금 그리고 아줌마 때문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 중에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이번 계약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열받아 진짜. 야, 사과해. 사과하라고. 그는 손가락으로 기분 나쁘게 제 어깨와 머리를 툭툭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얼마가 들어가던 꼭 변상하겠다는 말을 거듭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됐고 무릎 꿇어. 네? 왜? 운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귓구멍도 막혔어? 무릎 꿇으라고 나한테 죄송하다며. 네 잘못이라며. 그럼 사과를 성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딴 짓을 했으면 무릎 꿇으라고 당장. 무릎 꿇고 고개 쳐받고 빌라고. 그는 저를 때리듯이 손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하면서 겁이 났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하는 순간 두 딸들의 얼굴이 스쳐갔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빌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들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대표님과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저를 일으켰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사람을 무릎까지 꿇게 만드십니까? 그 순간 대표님 얼굴을 본 차주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손을 들어 올리며 저를 위협하더니 시간이라도 멈춘 듯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절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회사 찾았을 때 잠깐 스쳐갔는데 저 부천공장 박 팀장입니다. 부천공장이면 오늘 우리 회사랑 미팅하기로 한?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오늘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라 가족 식사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이분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제 아들을 구해준 분입니다. 우리 가족 생명의 은인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 사람, 아니, 선생님께서 제 차를 주차하시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근데 큰 문제는 아니라 그냥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제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 있는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 사람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혹시 부천중학교 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 수학 선생님 아니었나요? 그걸 어떻게... 나 기억 안 나? 네? 맞은 사람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 한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난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 생겨서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받고 너랑 마주칠까봐 집도 이사하고 고등학교는 아예 외국을 갔는데 너는 중학교 2학년 내내 나를 괴롭히고는 기억도 못하는구나. 사람 무릎 꿇게 하는 버릇은 여전하네. 그때도 나한테 맨날 무릎 꿇게 시키고는 돈 뺏고 때리더니 한결같은 면이 있네. 제가, 아니, 내가? 직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무슨 일인지 싶어 같이 온 공장 사장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험악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공부도 죽어라 하고 운동도 하고 참 많이 변했는데 너는 내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나아진 게 없구나. 외면도 내면도. 오늘 우리 회사랑 미팅 온 거랬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친구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그리고 우리 집은 이혼해서 엄마도 집 나갔는데, 네가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러워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해서 이 친구는 해고할 테니까 오늘 일은. 대표님은 사장님과 잠시 떨어져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차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저를 보더니 손바닥을 비비며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니까 그 대표님에게 잘 말해서 사과는 무릎 꿇고 해야지. 네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네 해고는 다시 말해볼게. 공장 사장님과 이야기하던 대표님은 성큼성큼 걸어와 차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 한참을 망설이며 손바닥을 계속 바지에 닦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무릎을 굽히는 순간 통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함부로 말하고 소리질러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몹쓸 짓 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얼마 전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지금 잘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어라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는 죄송하다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대표님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가득 꺼내 차주의 무릎 앞에 던졌는데 얼핏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 일로 네가 일자리를 잃어서 너희 가족들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는 않아. 대신 오늘 일 똑똑히 기억하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사장님은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소동까지 일으킨 직원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며 해고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차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가 지나서 제대로 멈추지 않았던 거라 무릎까지 꿇고 해고까지 당한 게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표님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다며 고급 레스토랑으로 제 딸들까지 초대했습니다. 진작 식사 한번 대접해드렸어야 했는데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잖아요. 저는 더 받을 감사가 없는데. 아닙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제가 꼭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날 일이 많이 소란스러워져서 사장님이 주차일에서 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계속 저를 쓰기는 찝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회사의 관리팀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떠신가요? 회사 휴게실 정리랑 커피나 차, 과자 같은 걸 채워주시면 됩니다. 휴게실은 큰 곳이 하나 있고 탕비실이 3군데 더 있습니다. 물건 발주 같은 건 격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냥 휴게실이랑 탕비실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직원이고 연봉도 많은 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중 대학 입학한 자녀들은 등록금 지원도 됩니다. 제가 그런 회사에 정규직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전 대학도 안 나왔는데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주실 분이면 돼요. 우리 회사에 대학 안 나온 분들 꽤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그러면 우리 딸 대학 갈 때 등록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주부 경력 거의 20년 차라 청소 설거지 완전 문제 없어요. 일주일 후, 저는 대표님이 제안해준 일자리로 회사 관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주차일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연봉에 몇 년 후면 우리 딸들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일할 때는 늘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듯 했는데 이제 회사 운영 시간에 맞춰 늦어도 8시쯤에 집에 올 수 있게 되어 아이들과 저녁도 매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이랑 공휴일도 쉴 수 있어 몇 년 만에 아이들이랑 명절에 같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애들이 엄마랑 드디어 데이트할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표님의 배려 덕분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 두 딸도 살뜰히 챙길 수 있게 되어 요즘은 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그래도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그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기회가 생겼으니 이제 기분 나쁜 과거는 액땜했다고 훌훌 털어버리고 예쁜 제 딸들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좋은 미래만 생각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